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공부하느라 외모를 꾸미지 않은 탓도 있었지만 워낙 술하고 담배를 하느라 피부도 여드름 자국이 많았죠. 집은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부모님은 임대주택에 사셨고 전 과친구의 소개로 여친을 소개받았습니다. 의대상이라면 다들 그랬듯이 저희 부모님도 신부감에 대해 바라는 게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병원 개원을 조건으로 맞선을 봤을 때 암 병력이 있던 여자를 만났던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경제적으로 대단하지 않아도 참하고 건강한 여자를 만나라는 걸로 말씀을 바꾸시더군요. 그런데 제 여친은 저하고 대학 동문에 외모도 좋은데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부모님은 크게 반대를 하셨고 여친은 그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고집을 해서 결혼까지 가게 되었고 여친은 힘든 고비를 넘기고 같이 혼수를 벌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사소한 시비로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풀빌라를 갔는데 저는 수영을 전혀 못하는 그야말로 맥주병이었고 아내는 수영선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수준급이었거든요. 한국에 들어와서 집에 가는 택시에서 내내 말 한마디를 안 섞더라고요. 전 미안하다고 사과할 일도 아니고 내가 왜 그런 구차한 말을 해야 하나 화가 났습니다. 수영을 못한 게 뭐 큰 죄는 아니잖아요? 아마 이게 성격 차이의 첫 단추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얼마 안 돼요. 전국적으로 병원 파업이 시작되었고 전 전공의 월급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건 정말 미안한 일이 맞는데 저 혼자 빠지고 병원에 복귀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동료들도 생계 위협을 느끼며 단체 행동을 하는 건데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되자 아내는 과외와 학원 강사를 병행하며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어학연수도 다녀왔고 기본적인 회화는 할 줄 아니까 가장 노릇을 하게 된 거죠. 그 즈음에 가장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밥까지 따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사라는 것만 보고 결혼한 건 아니겠지만 신혼의 졸지에 가장 노릇을 하게 되니 아내 입장도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에게 술과 담배를 줄이고 살을 빼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파업 중에 제가 다이어트를 할 만한 시간적, 육체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필 지금 이런 시기에 저한테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건다는 게 야속하기까지 했죠.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너무 힘들고 피곤했으니까요. 어쨌거나 전 퇴근하고 술은 좀 줄이고 계속 체육관을 다녔습니다. 복싱 다이어트를 졸지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너무 피곤해서 집에 오면 바로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부부관계는 생각지 못할 정도로 뭔가 마음이 녹초가 된 거죠. 터놓고 말은 못했지만 아내는 그게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더 피곤이 몰려와서 주로 전 침대에만 누워 있었는데 아내는 아예 밖으로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제가 미워서 밖으로 도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을 뿐 별다른 의심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내 아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하면서 철석같이 굳게 믿은 겁니다. 그 즈음 제 핸드폰으로 이상한 문자와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발신자 표시 대안으로 걸려온 내용은 저에게 바보같이 속고 있다며 제일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이라면 의극에서 제일 친하게 지내는 동료들인데 거의 남자고 서로 이런저런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추측해보건대 아내를 일컫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전 아내를 점점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수업이 오후 늦게 끝나다 보니 화장도 안 하고 수수한 옷차림으로 나가는데 주말에는 원피스나 정장을 입고 외출을 하는 겁니다. 간혹 백화점 쇼핑백도 간간히 보였고요. 제가 생활비를 못 버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도 주말에 밥은커녕 냉장고에 식재료 하나 없이 외출하는 걸 보니 저도 할 말이 생기더군요. 원래 라면이나 햄, 참치 같은 걸로 한 끼를 잘 먹는 식성이었지만 집밥에 대한 미련이 있었고 아내는 요리를 아주 잘하는 스타일이라 더욱 서운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집을 비운 후에 청소를 했는데 서울에서 유성까지 인쇄된 톨게이트 영수증을 발견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 아내는 일가 친척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걸로 들었고
지방에 볼 일이 있거나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뭔가 수상쩍은 기운이 느껴졌죠.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누가 자꾸 저에게 이상한 암시를 주는지 그게 더 궁금했습니다. 알 듯 말 듯 더 궁금하게 만드는 그 메시지의 주인이 누굴까? 저는 나름대로 추리를 해보았습니다. 분명 저 아내를 아는 사람일 것이란 거죠. 파업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밀려있던 일들을 소화해야 하니 외래 환자도 2배로 늘어났고 전 잠시 그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병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는 환자가 다녀갔다는 겁니다.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들은 바로는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증거가 없으니 그냥 그렇게 찜찜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파업은 끝났고 전 이제 다시 급여가 나오게 되자 아내에게 일을 그만둬도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약속을 했으니 연말까지는 굳이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다고 하고 대신 주말에 외출은 가급적 줄이든지 같이 나가자고 했더니 그럴 수 없다고 못 박아 얘기를 하더군요. 솔직히 전 기분이 상했고 상실감과 허탈감에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는 이미 나갔고 서재 책상에 낯선 수첩이 있더군요. 거기엔 카이스트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그제서야 제 추리가 맞아 들어갔습니다. 톨게이트 영수증이 왜 유성으로 찍혔는지 알 수 있었죠. 전 병원에 출근해서 저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했던 그 환자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포렌식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왔던 번호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죠. 이틀 후 연락이 왔습니다. 그 환자의 연락처와 일치하더군요. 뭔지 모를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돈을 못 벌고 가장 노릇을 못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니 전 사람을 붙여서 미행을 하겠습니다. 병원 출근은 해야겠고 일하는 중간에 잡념이란 있을 수 없어 많은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전 보름이란 시간 안에 모든 증거를 찾아달라고 성금까지 얹어주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결과물이 속속 도착하더군요. 아내는 바람을 피우는 게 맞았고 그 상대는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남자이며 아내와는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서로 애틋하게 껴안고 키스하는 사진이 제 손에 들어오자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어쨌거나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으므로 전 아내의 행동에 촉각을 기울였습니다. 그러길 한 달여 어느 날 저는 놀라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게 그 남자의 누나라는 사람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온 거였죠. 그 누나라는 여자는 대뜸 저를 보더니 와이프 관리 좀 잘하지 뭐하는 사람이냐고 하더군요. 처음 본 사람에게 이런 예의 없는 말을 들을 만큼 좋은 성격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의 연락과 예의 없는 말마저도 증거가 되리라 생각하니 차라리 감사할 지경이었습니다. 그 누나라는 여자가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그 남자는 집안도 부유하고 외모도 좋아서 맞선을 보는 중인데 당신 아내는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맞선 본 여자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고 내 남동생만 맘먹으면 이 관계는 끝난다. 만약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당신 근무하는 병원에 가서 모든 사실을 알리고 해고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전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아내보다는 이제 절 위해서라도 이 질주를 끝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며 주말에 아내를 직접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유성까지 내려갔더군요. 정성이 갸륵하기까지 하더군요. 아주 많이 사랑하는구나 싶고요. 기숙사 근처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아내도 그 남자도 너무나 놀라 멍하니 있더라고요. 제가 대놓고 얘기했죠. 좋게 말할 때 헤어지라고. 저 남자 맞선 보고 다니는데 넌 바보같이 속고 있냐고요. 서울로 올라가는 대로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위자료는 한 푼도 없을 거고 빈몸으로 나가달라고 했어요. 멍청한 사람은 아니니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알 거라고 해줬습니다. 그렇게 전 서울로 가기 위해 차를 가지러 갔고 아내는 울면서 저를 따라오더군요. 그 사랑에 맞이하는 남자와 함께 있을 것이지 저를 따라 나서는 아내가 솔직히 우습더군요.
더 웃긴 건 그 남자는 아내를 잡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뭔지 모를 자존심까지 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튼 전 그런 아내를 버려두고 혼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는 대로 처가에도 이 사실을 알렸고 이혼할 것이라는 것도 통보했습니다. 의사 사이 봤다고 좋아하셨던 두 분은 바람을 피운 딸보다도 더 애처롭게 저에게 미안하네, 한 번만 참게 하며 구차한 모습을 보이시더군요. 그럴수록 저야 정이 떨어졌죠. 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서 죄송하지만 인연은 이게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말했습니다. 성질 같아선 위자료라도 받고 싶지만 파업하는 동안에 가장 노릇한 거 생각해서 이걸로 퉁치자고 했습니다. 부디 그는 사랑하는 남자와 오래 행복하길 바란다며 비웃어주고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속이 더 후련하더군요. 그 둘이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잘 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남자의 누나에게서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상간남의 예식 날짜였죠. 당연하게도 그 신부란에 적힌 이름은 전 와이프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인류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려나 보더군요. 저는 그 문자를 전 와이프에게 공유해 주었습니다. 저보다도 일찍 알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또 한 번 보고 느끼라는 마음에서 친절히 그렇게 해줬습니다. 주제 모르고 바람을 피우더니 본인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 나중에 들려온 소식에 학원 강사하면서 먹고 산다고 하더군요. 저는 현재 열심히 벌어서 제 자신을 위해서 쓰고 살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만큼 넉넉하게 벌고 있기 때문에 또 결혼을 할 것 같진 않네요. 이혼남이 되고 나니 알아서 주변 여자들이 연락을 해오는데 이젠 누군가를 책임지며 살고 싶진 않습니다. 즐겁게 연애나 하며 살려고 합니다. 부디 그 여자는 참회하고 뉘우치고 살기를 바라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